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나쁨 수준이 예상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고 차량 이부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유류세이나 시행 첫날인 오늘 주유소에는 저렴한 가격을 기대한 운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3, 4년 정도 좀 더 기다린 것 같고요.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전국 평균 리터당 6원 내리는 데 그쳤고 직영 등 일부 주유소에만 반영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과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이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 등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역 입대 후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사병이 3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관심 사병들은 관리, 치료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복무 단축으로 생기는 병력 공백에는 문제가 없는지 대한민국 국방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을 통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바깥에 잠시 다녀왔는데 목이 아직 칼칼하군요. 올가을 들어서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고 서울을 포함한 서쪽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만 바깥 공기가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 기자가 나가 있죠. 미세먼지가 지금도 심각하게 느껴집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순신 동상이 흐릿하게 바라보일 정도로 대기가 뿌였습니다. 서서 얘기를 하면 목이 칼칼한 느낌도 드는데요. 갑작스런 미세먼지 공습에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시민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입을 막은 채 귀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오후 2시를 기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전북 곳곳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이 6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인천이 70, 경기가 73, 충남이 63, 전북이 62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나쁨, 5곳에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나쁨 범위에 속한 건 올 가을 들어 세 번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야 해소될 것으로 과학원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급적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 꼭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도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내일도 강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공습이 닷새째 이어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건강이 걱정입니다. 하늘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뿌옇고 지금 숨쉬기도 조금 힘들고 해서요.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은 지금 건강에도 많이 안 좋을 것 같네요. 내일까지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환경부와 수도권 등 3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내일 차량 이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청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의 360개 주차장을 전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건설 공사장 457곳은 공사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 주택가나 학원가, 학교 주변 도로 등에선 배출가스와 공회전,
불법 소각 단속도 실시됩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충남의 화력발전소 7기는 출력을 80% 이하로 제한해 가동하는 상한 제약을 처음 실시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름에 붙는 유류세의 15%가 인하됩니다.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정부도 시인한 셈인데 오늘 하루 동안 유류세 인하를 기다려온 운전자들로 주유소가 북새통을 이뤘고 기름값 비교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들이 주유소로 밀려듭니다. 평소 같은 시간보다 손님이 30%나 늘었습니다. 3, 4년 정도 한 좀 더 기다린 것 같고요.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내렸습니다. 유류세 15% 인하분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고객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유류세 인하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에도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10분은 기다려야 겨우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객 경쟁력, 그러니까 주변의 주유소와의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엔 리터당 휘발유값 1,500원대, 수도권엔 1,400원대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피넷은 하루 종일 접속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자가용 운전자들은 반색했지만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차주 등 영세 운송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만큼 연동된 유가 보조금까지 삭감해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끼리만 혜택 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도움 하나도 못 받는 셈인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그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화물차 운전자의 관련 항의글엔 이틀 만에 9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주유소가 15%씩 기름값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유회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들은 곧바로 가격을 내렸지만 자영 주유소들은 이전 값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리터당 6원 찔끔 값이 내렸습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본격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입니다. 1리터에 1,738원.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가격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가지고 차 끌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서울 시내 또 다른 주유소도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가격이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정유사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영업 주유소들은 기존에 받아 넣은 재고를 모두 판 뒤에야 유류세가 인하된 기름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일부 알뜰 주유소만 가격을 내리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리터당 6.1원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 주유소들도 고객 이탈 때문에 재고 소진 때까지 마냥 기존 가격을 고수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주유소 사장님들 마음이 있어요. 유통구조를 이유로 가격 인하에 시차를 두었던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6개월 뒤엔 얼마나 빨리 값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외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던포드 미 합참 의장이 한 대학 강연에서 미북 대화에 진전이 있다면 한반도의 군 주둔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발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 듀크대 포럼 자리에서입니다. And frankly, the more successful we are in the diplomatic track, the more uncomfortable we will be in the military space. 그러면서 미북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 태세와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over time, this negotiation will take a form where we're going to have to start making some changes to the military posture on the peninsula.
덤퍼드 합참의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원해 군 주둔에 변화를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때 주한 미군 문제가 논의 의제에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ll, that's part of the issues that we'll be discussing in the negotiations with our allies first,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 미국은 지난달 국방수권법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유엔이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권고를 포함해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인권 침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14년 결의안 이후 5년째 상정되는 내용입니다. 새 결의안에는 고문과 공개 처형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 비핵화랑은 별개로 국제사회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이 보통 국가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은 지난 2일 새 인권 결의안 채택에 북한에 먹칠을 하기 위한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군포로 인권유린 김정은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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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국군 포로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범죄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있는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현행범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또 인권 없는 평화는 없다며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비서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숨길 비 글서,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 야당의 공세가 임종석 비서실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권 2인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과거 비서실장과는 사뭇 다른 임 실장 특유의 스타일이 유난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어야 하는지, 시대가 달라진 만큼 비서실장의 역할도 변한 건지, 오늘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외교 위기설에 중동으로 날아가고 당청 불화설에 장미꽃을 들고 나섭니다. 야전 사령관처럼 최전방도 시찰합니다. 북쪽이 하고 있는 북쪽일 말 그대로 총횡무진.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핵심 과업인 적폐청산, 탈원전, 그리고 남북 문제. 이 모두에 임종석 실장이 등장합니다. 선서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임종석. 국회에 출석해서도 여느 피감기관의 장관은 다른 모습이었죠. 의문을 제기하고 요 비고의 구분은 어디서 하신 건지 우선 조금 제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뭐요? 거침없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는 행태들 다 이중인격자들.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목소리도 높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지난 2월 국회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는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로서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서로 각을 세웠습니다.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 이거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DMZ 시찰에 대해서는 장관 대동이라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종석 실장까지 모두 40명. 이 가운데 임 실장의 행보가 휜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숨은 2인자가 아닌 정권의 2인자란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나뉩니다. 아직도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의 자세는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개인 정치라든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바람직한 비서의 모습은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구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에 물과 전기가 끊긴 지 이틀째인 오늘도 상인들은 농성을 벌이고 수협 측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검은 옷을 입은 수협 측 직원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너희들 내가게 다 죽이려고 알박기 이런 집행부들을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수협이 어제 구 노량진 시장 건물에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한 뒤 상인과 수협의 충돌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오후 3시부터 신시장 주차장 진입로에 앉아 밤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민주노련 소속 회원 수십 명도 합류했습니다. 신시장 상인들은 외부 세력이 갈등을 조장한다며 항의했습니다. 지금 외부 세력 민노련이나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구시장 상인들을 갖다가 부추기고 해서 더욱더 장기화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나갔습니다. 신시장 건물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330개 점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시장에 남아있는 점포는 256곳인데 수협은 9일까지만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받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왜 옛날 자리 지한테 집을 압류한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들이 이번에 한 20여 정도 들어가요. 옛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수협과 새 건물의 비싼 임대료와 좁은 면적 등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상인들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3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20분 동안 흉기를 들고 차량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사기를 당한 게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뛰어갑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흉기로 찢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이 겨우 말립니다.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같이 좀 다투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상당히 불안하죠. 시민 입장에서는. 어젯밤 11시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40살 A씨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A씨는 지나던 자동차를 발로 찬 뒤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주차장에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A씨는 이 화단의 흉기를 버린 뒤 길 건너편 건물로 들어가 또다시 흉기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나 과일을 좀 깎아야 되는데 칼이 좀 필요하다고 칼을 좀 주실 수 있냐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4천만 원 사기를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술을 먹고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냥. 홧김에 벌인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2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20명이 넘는 여신도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신도였던 23살 여성 A씨는 5년 전 목사 35살 김모 씨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김 목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서 처음 느껴봤고 결혼을 해서 최고의 행복한 사랑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김 목사가 관계를 유지한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단체가 조사해보니 모두 26명이나 됐습니다. 맨날 이제 학교도 데려다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휴대폰비도 대주고 막 위에서 눈물 흘려주고 그러니까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 일부를 만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고 하지만 김 목사는 목사직을 버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목사의 행동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유인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교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주명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교무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법원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와 정답을 빼돌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속 혐의 부인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지가 금고에 있던 날 야근하면서 금고를 열어본 것은 맞지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추가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주장대로 어떠한 해명을 듣고 다른 측면에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유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PC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혐의를 함께 부인해온 쌍둥이 딸들에 대한 조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두고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지역 학부모들이 공사 현장에서 성면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감시단을 꾸렸는데요. 그런데 구청이 이들의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재건축 조합 측에 넘겨줬다는 의혹이 나와 학부모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강동구청장실을 점거한 학부모 성면 감시단.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재건축 조합에 넘겨줬냐며 항의합니다. 안 보시면 결제하신 거예요? 구청은 감리단장에게 학부모 성면 감시단 71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서가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오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많은 알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얘기가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자고 합니다. 구청은 조합 측의 공문 표지만 발송했을 뿐 세부 명단은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유사시 불러와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고의성이 있거나 이렇게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고 구청이 71명의 성면 감시단원을 위촉해놓고도 뒤늦게 조례를 만들어 30명으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편하게가 아니라 막하게 그냥 두는 거 아무도 감시에 눈 없이. 제대로 된 성면 감시 활동을 보장하라는 학부모와 요구가 지나치다는 구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예, 미국하고 우리는 평균 한나절 정도 시차가 있죠. 현지 시간으로 6일,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원 의원 435명 전원,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을 뽑는데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 선거 열기로 달아오른 미국. 사전투표 참여자만 3,500만 명으로 2014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중간 선거에선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뽑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찬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34%, 트럼프 반대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38%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유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Republicans have created the b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is is When you hear these Republicans bragging about, look how good the economy is, where you think that started?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공동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민 상공, 즉 하원은 민주당 우세, 상원은 공화당 수성 전망이 나옵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러스트벨트 5곳도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는데 고졸 백인층의 트럼프 이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여성 혐오 발언으로 여성은 민주당, 남성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별 분리가 더 강화된 것도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발언도 변수로 꼽힙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어제 이어 우리 국방의 현 주소를 긴급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 병력 수급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집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 복무기간 단축에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입대했다가 중도에 전역하는 병사들까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전력 약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의 대책은 어떨지요? 차순우 기자가 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와 판여성이 1인 시위를 합니다. 국방의 중심은 장병이다. 3월 휴가를 나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병의 어머니 이근옥 씨입니다. 지난해 6월 입대한 A1병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대 2달 만에 군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게 전부이고 치료는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계속 힘들다고 보고는 했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묵살당하고. 군은 정기 상담을 하는 등 조치를 했다는 입장. 하지만 A1병처럼 군 생활 부적응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인원은 2014년 826명에서 지난해 189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그린캠프 입소자도 같은 기간 3,132명에서 4,221명으로 1,000명 이상 늘어 연평균 7% 증가세입니다. 징집 인구 감소로 과거 병역 부적격자까지 현역 입영 대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관리 치료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접근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군적응에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관심배려 병사는 3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장병의 7%에 달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특히 4년 뒤부터는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현재 80%대인 징집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재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방 개혁안에 따라 2022년까지 군 병력은 현재 61만 5천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약 12만 명을 4년 동안 줄이겠다는 건데 매년 2만 5천 명 2개 사단 병력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군 복무 가능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현역 입영 가능 남성 수가 올해 29만 4천 명에서 2년 뒤 28만 명, 4년 뒤면 23만 4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계획대로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제한된 인력에서 더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야 합니다. 일각에선 현재 82% 수준인 현역 징집률을 9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병역 부적격자였던 남성도 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징병제는 또 한 번의 이제 중대한 위기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게 90% 이상의 징병률이 된다는 건 뭐냐? 병영의 약자들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 수급에 더욱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그게 이제 18개월 전수기간 기준으로 있는데 이게 상급 때문이라고 하네요.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문제를 과학화와 정예화로 극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력 감축 보완의 필수인 재래식 무기 증강 예산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어서 불안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 풍습과 의식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최근 들어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결혼 문화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4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역전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2달 전 애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마음만 맞고 좋다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겁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친 반면 미혼으로 동거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56%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통계청 역대 조사에서 최초입니다. 인식 변화엔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우선 청년 실업자 36만 명 시대에 좋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그래야지 좀 더 나중에 결혼 자금을 모은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 집도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여 원. 평균 연봉의 직장인이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월급으로 집을 사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 경력 관리도 걱정입니다. 결혼하면 육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좀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엔 결혼을 이익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대안이 되어버렸다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집과 경력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로 포기 권하는 사회 풍조가 결혼과 동거의 우선순위를 뒤집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귓속이나 눈가 같이 피부의 예민한 부분에는 위생을 생각해서 일회용 면봉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위생이 불량인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세균이 기준치보다 최대 1,200배가 많거나 발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적일 거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눈화장 할 때 특히 많이 쓰고요. 근데 쓰는 부위 자체가 눈 안쪽으로 막 좀 청소를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라. 하지만 적지 않은 제품은 청결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5개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최대 1,200배나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용 면봉 중 한 제품에선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관리 기준 자체가 없어 규제할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면봉이 부러져 다칠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대부분 부러짐 때문에 생긴 사고였습니다.
확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아기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저희도 보니까 음악이 찢어졌다고. 그런데도 면봉의 강도는 나무 재질일 때만 시험 대상이고 그나마 나무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계부처인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그 안전 관리 및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욱입니다. 이라크에서 4개월 동안 거주한 60대 남성이 귀국한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환자가 숨진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이후 이곳 응급실 병동은 완전 폐쇄되면서 오전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메르스 최종 음성 판정이 나면서 지금은 모든 조치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숨진 환자는 건설업을 하는 61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회사 일로 이라크에 체류했다가 카타르를 거쳐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밤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씨는 오늘 오전 찜질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열과 기침 증세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열과 기침이라면 메르스 의심 증세가 맞긴 한데 아니라고 판명이 난 겁니까? 네, 발열과 기침 증세는 메르스 전형적인 의심 상태를 보이는 징후인데요. 또 이 씨는 중동에 거주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 씨가 숨지기 직전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메르스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인천시는 이후 이 씨를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며 주변 감염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TV조선 이상회입니다. 예, 한국 영화의 전설 별 중의 별 신성일 씨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에는 고인을 아끼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료 배우들이 모여서 슬픔 속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연결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든 손자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운구를 맡은 배우 안성기, 이덕화 씨가 그 뒤를 따릅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신성일 씨의 연결식에 신영균, 한지일, 독보영재 등 원로 배우와 시민 15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울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왜 안 우느냐고. 그런데 울면 그 망자가 걸음을 못 걷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엄 씨는 밤 12시가 넘으면 이부자리에서 실컷 울겠다며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모객들은 맨발의 청춘, 초우, 안개 등 고인의 대표작을 망라한 추모 영상을 보며 생전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정말 흉내내기 힘든,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었던 정말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스타 신성일 씨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생전 자택에 있는 경북 영천의 선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영화계는 신성일 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훈장 추서를 추진 중입니다. 또 고인이 구상했던 영화 소확행 제작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계는 한 목소리로 고 신성일 씨에 대한 훈장 추서를 제안했습니다. 신 씨가 한국 영화에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이 올해 마지막 좋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져오겠다고까지.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도 훈장 추서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만 고인이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어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체부 측은 고인을 예우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구상 중이던 영화 소확행도 제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화해를 다룬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신 씨의 절친한 동료인 이장호 감독은 영화의 완성을 통해 고인의 유지를 잇겠다고 했습니다. 성일이 형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야지. 성일이 형도 그래야지 그동안에 수고한 거 이런 거 저런 거에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고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남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년이라고 하면 60세를 말하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보는 건데 육체 노동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까지 인정해달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그러니까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정년 말고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뭐 일종의 노동 가능 나이, 이게 따로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면 이 나이까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이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각 직업별로 이 나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법규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4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55세, 그리고 식품 소매업자 60세, 소설가 65세, 변호사, 목사는 가장 긴 70세까지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육체 노동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 노동자가 65세까지 이 나이를 올려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기준인 이제 60세라는 판례는 29년 전에 내려진 겁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3번이나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의 평균 수명도 늘어난 데다가 이 은퇴 후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질 은퇴 연령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하급심에서는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법원이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대법원이 이 65세로 이 나이를 올리면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추이를 보면요, 이 대법원이 정하는 가동연한이 연장된 뒤에 실제 회사에서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의 정년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 정년도 이 판결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대개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 기본적으로 65세까지 보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60세에서 72세를 사이에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67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29일이라고요? 아까 강 기자 얘기한 대로 정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가 있고 많은 근로자, 시민단체 관심이 많겠군요.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팀킴. 올림픽 이후에는 광고도 찍으면서 최고 인기를 누렸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국제대회 출전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이 스톤을 던지자 김영미가 특유의 힘찬 스위핑을 선보입니다. 멤버도 특유의 찰떡 호흡도 올림픽 때 그대로지만 지금 처한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준우승팀으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2차 월드컵에 나갈 수 있지만 컬링 연맹의 재원 문제로 출전이 좌절된 겁니다. 못 나가게 돼서 조금 선수로서의 입장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놀랍고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컬링에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했던 신세계그룹도 평창올림픽이 끝나자 후원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성과를 이미 충분히 낸 거고 저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재정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경북체육회 수장인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현 연맹은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컬링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장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집행부 간 파벌 싸움에 결국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컬링 열풍을 몰고 온 한국 컬링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성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배고프면 집집마다 쌀을 빌려 먹고 실험액이 오면 여기저기 술을 얻어 마시네. 당나라 때 시인 두보는 시성으로 불릴 만큼 위대한 시인이었지만 말년이 쓸쓸했습니다. 작은 배에 살며 홀로 2년을 떠돌았죠. 그는 모처럼 얻은 쇠고기를 급히 먹다 체해 59살에 숨졌습니다. 천하의 시성이 어두운 배 안에서 허겁지겁 쇠고기를 먹는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파고다 공원 뒤 순댓국집에서 노인이 혼자 국밥을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65살 이상 노인 4분 중 1분은 1년에 단 한 끼도 가족과 함께 먹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 이른바 혼밥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고는 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홀로 밥 먹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과 자살 충동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가족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대가족 시절 노인은 가장인 아들과 함께 겸상을 따로 받는 집안의 어른이었죠. 그 밥상에 가장 좋은 음식을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지금의 장노년층이라면 어릴 적 윗목 소박한 밥상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상에만 오른 고기 반찬을 부럽게 힐끗거리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고다 공원 싼 순댓국이라도 사드실 노인이면 형편이 괜찮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먹을 식 입구, 식구는 한 집에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흩어져 살수록 함께 둘러앉아 대화하고 교감하는 밥상머리가 절실합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배부른 한 끼가 아니라 밥냄새처럼 구수하고 따스한 정일 겁니다. 1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독식 노인이었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과 제주도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내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전망됩니다. 겨울이 시작한다는 절기에 맞게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보시면 1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